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문제, 바로 집은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젊을 때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 두 채 마련해 놨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불안하다는 분들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집이 몇 억짜리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매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였어요. 집값도 꾸준히 올랐고 집만 있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부모님들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번 돈을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셨어요. 월급 받으면 적금 넣고 적금 만기되면 집 사고 또 모아서 집 한 채 더 사고 이런 패턴으로 자산을 늘려오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 생겨요. 젊을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집에 돈이 묶여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생활비는 월급으로 해결하고 집은 그냥 저축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7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요. 특히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죠. 그런데 이때 집이 아무리 비싸도 당장 그 돈을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집을 팔려고 해도 몇 달은 기본이고 급하게 팔려다 보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놔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없으면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부족해서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비싸서 자산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어떤 할머니는 집값이 10억 원이 넘는데도 통장에는 몇백만 원밖에 없어서 매일 불안해하세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집은 없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매달 생활비도 여유롭게 쓰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다 팔고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가족 구조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7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자산을 늘리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투자보다는 유동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을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그 돈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진짜 내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안심이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1억 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숫자들은 그냥 평균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가족들의 도움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게 필요한 현금 규모를 정해야 해요. 그리고 단순히 현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상속이나 증여 같은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부동산과 현금, 그리고 다른 금융 상품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어요.
특히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구성해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해 오신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부터 이야기해 보겠어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30년 전에 산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6억 원 정도 되는데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80만 원밖에 안 돼요. 생활비로는 최소한 15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아껴 쓰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몸도 불편해져서 택시비나 배달비 같은 것도 늘어나요. 결국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응급 상황이에요.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며칠 만에 몇백만 원, 심하면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집이 있다고 해서 바로 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비로 8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아파트는 있지만 당장 현금이 없어서 자식들이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나중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자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산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즉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현금 위주로 자산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대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젊을 때 운영하던 작은 공장을 팔아서 현금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계세요. 집은 전세로 살고 계시고요. 이분은 매달 생활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세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도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손자 결혼식에 축의금을 넉넉하게 낼 수도 있고, 가끔 여행도 다니시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전세금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결국 부동산만 있어도 문제고 현금만 있어도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율을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70대 이후에는 전체 자산의 40%에서 60% 정도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이 3억 원이라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는 현금이나 예금,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 상품으로 구성하는 거죠. 하지만 이 비율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현금 비중을 더 높여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에서 매달 충분한 돈이 들어온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낮춰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편할까요? 이건 정말 개인차가 큰 부분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있어요. 먼저 한 달 생활비의 3년치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만약 한 달에 150만 원을 쓴다면 3년치는 5,4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더해서 보통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많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료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비상금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하고 자식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적어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돈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그냥 일반 예금 통장에만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위험한 투자를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단기 금융 상품들이에요.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품들 말이에요. 시중은행의 자유적금이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이런 상품들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상품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한 다음에 가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집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굳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40평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25평 정도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액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죠. 서울 기준으로 40평에서 25평으로 줄이면 보통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요.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일부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연금형 상품으로, 또 일부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면 돼요. 집을 아예 팔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돈을 받는 제도인데 집에는 계속 살면서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장단점이 분명하니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중에 상속 문제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 같은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지금까지 집은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가장 중요한 건 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가족들의 도움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현금 규모를 정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통장에 5천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1억 원은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하세요. 이건 정말 개인차가 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지금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서 현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무작정 집을 팔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먼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크다면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부터 고려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중 한 채를 먼저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지 마세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도 좋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절대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는 피하시고 반드시 상품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가입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투자나 복잡한 금융 상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제도들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세요. 특히 나중에 상속 문제나 중도 해지할 때의 불이익 같은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매일 불안해하고 잠을 못 이루신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돈 걱정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그때마다 잘 헤쳐나오셨잖아요. 이번 문제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돼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자산 구조를 바꾸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거예요. 집은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는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더욱 좋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